서로 몸이 젖은 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 좁은 곳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빨랐어요. 어느새 그는 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내 나이 60줄에 시골로 내려온 건 남편 박정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나는 따졌지만 소용없었죠. 내가 가자는데 뭘 그래, 이 한마다로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제게 시골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충남 예산 근방의 작은 마을, 시댁에서 물려받은 고추밭이 있는 곳이었어요. 박정구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자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자며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일어나 밥을 해놓고 고추밭에 물을 주러 갔어요. 박정구는 아직 잠들어 있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그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밥 차려, 이 말이 그가 저에게 하는 첫 인사였어요. 고마운 말도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차려드리고 나면 혼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시더군요. 박정구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남자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어요. 집에 들어오는 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 비틀거리며 들어와요. 술 냄새가 진동하죠. 왜 이렇게 짜게 했어? 반찬이 이게 뭐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하면 큰 소리가 났어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뭘 그래,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벌어오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생활비는 제가 서울에서 모아둔 적금을 깨서 썼습니다. 그것도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어요. 박정구에게 이야기해봐도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농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물려받은 고추밭을 본격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고추 농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모종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주기, 풀 뽑기, 지주 세우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박정구는 여자 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에 상처가 나도 혼자 감당해야 했죠.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박정구는 술에 취해 드러누워 코를 골았고 저는 방 한켠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 수다라도 떨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서울 친구들과 통화를 해도 시골 생활 어때? 라는 질문에 좋다고 거짓말할 뿐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남편과 아내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농사까지 지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삶 속에서 제 감정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웃는 일도 기뻐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뿐이었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 허탈했습니다. 봄이 되자 고추 농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년에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지만 올해는 마을 이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고추 모종을 단체로 주문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였죠.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주신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자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종 주문건으로 사무소에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박정구에게 말했지만 내가 알아서 해라며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농자재 사무소는 예산읍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라 마음이 조금 설렜죠. 사무소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접수대에서 용건을 말하니
안쪽에서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적당히 크고 말투가 차근차근하더군요. 정선혜 씨시죠? 고추 모종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구와는 완전히 다른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윤태호 씨는 고추 품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품종은 병에 강하고 이건 수확량이 많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제가 농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밭이 얼마나 되세요? 윤태호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800평 정도 됩니다. 아, 그럼 모종을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게 좋겠네요. 양이 많아서 혼자 가져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박정구라면 그런 건 알아서 해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정말로 작은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윤태호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모종 가져왔습니다. 트럭 뒤에는 고추 모종들이 가지런히 실려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미안해하자 서비스입니다라며 웃어주셨어요. 모종을 밭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혼자서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할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윤태호 씨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안 되죠, 손님인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 있어요. 함께 밭으로 들어가 모종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윤태호 씨는 생각보다 일손이 빨랐습니다. 농사일에 익숙해 보이더군요. 고향이 이 근처세요? 제가 물어보니 네, 어릴 때 농사일 많이 도와드렸거든요라고 답하셨어요. 모종을 옮기다가 제가 무거운 상자를 들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윤태호 씨가 제 팔을 받쳐주며 조심하셔야죠. 허리 다치시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구는 제가 무거운 걸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쳐도 네가 조심을 했어야지. 라는 말뿐이었죠. 그런데 이 낯선 남자분은 제가 다칠까봐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셨네요. 윤태호 씨가 제 손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농사일 하다 보니까요. 고생이 많으세요. 도시에서 오셔서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그 말에 왠지 코끝이 찡해졌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모종을 다 옮기고 나서 윤태호 씨가 말했어요. 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처음에 제대로 심어야 나중에 수확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고추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윤태호 씨는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맞추시고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게 심으세요. 손으로 직접 보여주시며 설명해 줬어요. 가끔 제 손이 윤태호 씨 손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쯤 일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했으면 며칠은 걸렸을 텐데. 제가 고마워하자 윤태호 씨가 천만에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라며 환하게 웃어주는데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윤태호 씨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친절과 배려를 받았던 기억 때문이었죠. 고추 모종을 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싹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윤태호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분의 친절한 말투와 따뜻한 손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밭을 둘러봤어요. 새로 심은 모종들이 걱정됐죠. 비가 너무 세게 오면 연약한 새싹들이 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윤태호 씨가 밭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모종들 상태가 어떤가 싶어서요. 정말 세심한 분이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덕분에 농사가 수월해졌죠. 제가 고마움을 표하자
윤태호 씨가 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정말 잘 심으셨네요. 이 정도면 올해 수확이 기대되겠어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어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가 와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는데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기 농막이 있으니까 잠시 피해요. 윤태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밭 한쪽에 있는 작은 농막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좁았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윤태호 씨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털고 계셨어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제가 말하자 괜찮습니다. 선희 씨도 많이 젖으셨어요. 윤태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농막 안에는 작업용 수건이 몇 장 있었습니다. 이걸로 좀 닦으세요. 수건을 건네드렸죠. 농막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작은 탁자와 의자가 있고 한쪽에는 농기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만 안은 조용했어요. 윤태호 씨와 단둘이 있다는 게 왠지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농막에 비치된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윤태호 씨가 컵을 받으며 웃어줬어요. 그 웃음이 참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어요. 시골 생활 적응은 잘하셨어요? 윤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직도 서울이 그리워요. 솔직하게 답했죠. 혼자 농사일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분은 도와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하죠. 말하고 나서 괜히 창피했습니다. 남편 흉을 보는 것 같아서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윤태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죠. 그때 윤태호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선희 씨. 부르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 윤태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실수로 입가에 물이 묻었어요. 윤태호 씨가 잠깐만요라며 손수건을 꺼내 제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섬세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농막 안에는 저희 둘만 있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죠. 윤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댔어요. 선희 씨.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태호 씨가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박정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과 배려가 있었어요. 윤태호 씨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던 손길이 점점 더 빨라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고 태호 씨도 지금 감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잠깐이지만 아주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황홀하고 짜릿해서 멈추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죠. 어쩌면 욕망보다는 위로받고 싶었던 외로움이 더 컸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그리웠거든요. 비가 그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호 씨에게 등을 돌리고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농막을 나갔어요. 저 혼자 남겨진 농막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농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윤태호 씨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박정구가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있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천리나 떨어진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어요. 고추밭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안일도 평소보다 꼼꼼히 했습니다. 윤태호 씨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책망했죠.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며칠 동안 윤태호 씨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혹시 농자재 가게 트럭이 지나가나 싶어 자꾸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고추밭 근처 도로에서 윤태호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농가에 농자재를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게 답했죠.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종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윤태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덕분에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희 씨한테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날 일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태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미안해요. 윤태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럼 이만. 윤태호 씨가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만요라고 말했어요. 그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가세요. 윤태호 씨의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니 박정구가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밥은 언제 해?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배고픈데 뭘 기다려. 박정구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부엌으로 뛰어가 급하게 밥상을 차렸죠.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불평을 늘어놨어요. 어제 반찬 남은 거예요. 새로 만들까요? 됐어. 그냥 먹을게. 투덜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정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서로 대화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관계였죠. 태호 씨와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비교가 됐어요.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다른 한 사람은 하인 취급을 하니까요. 그날 밤 다시 잠들기 힘들었어요. 태호 씨가 죄 짓는 기분이라고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운 마음도 컸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고추밭일에 집중하고 집안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농막을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윤태호 씨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결혼한 여자로서 이런 감정을 품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생겨버린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밭에 나가 고추를 따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태호 씨와 마주친 뒤로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박정구의 음주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만 마셨는데 이제는 낮부터 술을 찾았어요. 마을회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다가 집에 와서도 혼자 더 마셨죠. 취하면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도 일을 해야죠. 계속 이럴 순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일하라고 해?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박정구가 일어나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이 문틈에 긁혔어요. 피가 났지만 박정구는 신경 쓰지 않았죠. 다음부터 말대꾸하지 마. 저는 화장실에 가서 상처를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박정구가 들으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박정구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 12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늦게 들어오곤 했지만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조용한 밤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새벽 5시쯤 잠에서 깼는데도 박정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또 술 마시고 있나. 혼자 중얼거리며 평소처럼 고추밭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게 참 평화로웠어요. 오전 9시쯤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선이야, 큰일 났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세요? 정구가 도랑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디요? 마을회관 뒤쪽 도랑이야. 지금 구급차 불렀어. 빨리 가자. 이장님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도랑가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정구는 도랑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 같아. 밤에 어둡잖아. 마을 사람이 설명해줬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박정구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구급대원이 의식이 없고 출혈이 심해요. 빨리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급하게 박정구를 데려갔어요. 보호자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의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 심정지예요. 의사들이 다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1시간 후 의사가 고개를 떨구며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박정구는 사고로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정확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이야. 경찰이 와서 조사했어요. 술에 취해 도랑가에서 넘어진 사고로 보입니다. 목격자는 없지만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는 없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죠.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마을 사람들, 서울에서 온 친척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오후 장례식장 뒤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태우 씨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박정구와의 30년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을까? 사랑했던 적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제 혼자 남겨진 제 앞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박정구가 늘 앉아있던 마루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첫 며칠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들렀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겠어.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걱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에 놀랐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가 편안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고추밭에 나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였어요. 박정구가 있을 때는 그의 식사 시간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작은 자유였지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추 수확철이 한창이었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을 따서 말리는 작업이 바빴습니다.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고추를 말리려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농기구를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태우 씨의 글씨였어요. 이젠 마음 편히 남은 인생 사시기 응원드립니다. 언제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메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멀리 절을 하고 갔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말을 건네지는 못했지만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죠. 일주일 후 장을 보러 예산읍내에 나갔어요. 박정구가 있을 때는 그가 필요한 것 위주로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장을 보고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씨. 돌아보니 태우 씨가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장례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윤태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와주셔서 멀리서나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집에 가려고요.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가기엔 장 본 짐이 많았거든요. 차 안에서는 처음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태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솔직한 대답에 태우 씨가 놀란 것 같았어요. 편하시다고요? 네. 오랫동안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말하고 나서 괜히 창피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한 것 같아서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윤태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농사는 마저 지어야죠.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 할 수 있어요. 벌써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태우 씨가 짐을 내려줬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창고에서 메모 봤어요. 고마워요. 윤태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제안했어요. 태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윤태호 씨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선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하다기보다는 적응한 거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커피를 다 마시고 태호 씨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태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희 씨 혹시 여기 떠날 생각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떠난다고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태호 씨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 선희 씨가 원한다면 함께 가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생각해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태호 씨가 떠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떠나자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거였죠. 태호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가고 싶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추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박정구와 보낸 인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0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박정구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떠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서울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혼자 살기엔 쓸쓸하지. 이장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방 정리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을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에 일기처럼 써놨던 것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10년 전쯤 쓴 글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구를 위해서만 살았어.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날이 올까?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데 그때는 떠날 용기가 없었죠. 이제야 그 기회가 온 건가. 박정구가 세상을 떠나고 윤태호 씨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줬어요. 다음 날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정선희. 아, 선희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 아직 유효한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언제쯤 떠나실 생각이세요? 다음 주쯤 생각하고 있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말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정말이세요? 태호 씨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는 천천히 정해도 돼요. 일단 이곳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며칠 동안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옷가지들과 소중한 물건들만 골라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녔어요. 서울로 돌아가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언제든 놀러와. 따뜻하게 배웅해줬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어요. 고추밭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던 농사일이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밭에서 혼자 힘들어하기도 했고 태호 씨와 처음 만나기도 했죠. 농막도 보였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었어요. 고마웠어. 밭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이 밭이 있었기에 태호 씨를 만날 수 있었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박정구와 함께 살았던 인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태호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윤태호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설레요. 정말 설렜어요. 61살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견뎌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차례였죠.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했어요. 이장님께 열쇠를 맡기고 전기와 수도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마지막으로 집 문을 잠갔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손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죠. 잘 있어. 집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벌써 태우 씨가 와 있었어요. 그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서로 미소를 지었죠. 어디로 갈까요? 일단 서울로 가요. 거기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당분간 지낼 곳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2년 동안 자주 왔던 터미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올 때마다 서울이 그리웠었는데 이제 정말 서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선희 씨는 왜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윤태호 씨가 물어봤어요. 20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였죠. 그때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행복하셨어요?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정구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윤태호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한 번 했다가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아이는 없으세요? 없어요. 선희 씨도 아이가 없으시죠? 네, 박정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박정구는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서울행 버스가 도착했어요. 탑시다. 윤태호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태호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예산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얘기, 앞으로의 계획들. 박정구와는 나눠본 적 없는 대화였습니다. 태호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죠. 선희 씨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남의 일만 했거든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제 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졸음이 왔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죠. 잠깐 잘게요. 태우 씨의 어깨에 기대고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봤어요. 20살 때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이었죠. 그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포기했었죠. 이제야 그 꿈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